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겨서 이어지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고 경찰국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추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인데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한파가, 충청 이남 지역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북극발 찬 공기 때문에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예산안 합의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의는 법정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넘겼습니다.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법인세 문제와 경찰국 예산 등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 5시를 넘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이 줄었고 국채 발행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절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의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경비는 정부 아닌 5억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6,600억 원을 늘렸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에 적용합니다. 이제 실무 작업들이 좀 필요할 텐데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네,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내일 저녁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미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4차례의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갈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먼저 성남FC 후원금 관련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들이 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했는데 이 후원금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 검찰은 후원 유치금 명목으로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직접 뇌물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5년 20년 가까이 시도했던 성남 정자동 땅 용도 변경을 받아냈습니다. 고층 건물을 지어 막대한 이득을 봤습니다. 이 용도 변경 직전 성남FC에 50억 원 후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원금 유치 성과금은 당시 성남FC에 근무하던 이재명 대표 측근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업이 걷는 후원금이 정 실장에게 건너간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다른 내부 직원은 문건에서 모든 업무를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받아 수행했다고 적었고 전직 코치는 감독 코치 선임 같은 전문적 결정도 정 실장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상이가 실질적인 걸 다 운영한다고 얘기는 그런 얘기 누구나 그때 당시에 다 아는 얘기였어요. 대장동 남욱 변호사도 2013년 11월 시의회 유력자에게 부탁을 받아 특정 축구인을 감독으로 민원했더니
실제 선임됐다고 JTBC에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시민이익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FC가 이 대표 측근 정 실장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통로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 정적 제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상 유례없는 폭거란 비판 논평을 냈고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나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이틀간 민생 투어에 나섰습니다. 상인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시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10수년간 검찰에 탈탈 털려왔다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는 논평을 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엔 이 대표의 호남 경청 투어가 잡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날짜에 응할 수 없다면서 28일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고 당과 대표의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검찰에 가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추웠습니다. 또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강남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저녁이 되면서 더 추워졌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는 그런 날씨입니다. 저희가 좀 정확한 온도를 확인하고자 기상청의 수치를 찾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강남역 사거리의 현재 기온 영하 8.5도에 달합니다. 체감 온도는 강한 바람 탓에 더 낮은데요. 영하 15.4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 영하 8.4도까지 떨어졌었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된 설악산은 영하 20.3도까지 내려갔는데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도리어 지금의 기온이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충청 이남 지역에는 눈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충청 이남 지역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오늘 하루에만 전북 임실에 33cm의 눈이 내렸고요. 제주 산지엔 3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처럼 시간당 최고 4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제주 공항에선 13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고 또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바닷길도 전국 100개 항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개가 통제가 됐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에선 경유를 운반하던 이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경유가 쏟아지는 등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눈 오고 추운 날씨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기온부터 살펴보자면 내일이 이제 올해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준으로 서울은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훨씬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설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50cm 넘는 눈이, 전북 등에는 30cm, 충남과 호남엔 2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추위는 물론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차량이 고립될 수도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운 건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영하 45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반구 곳곳이 한파와 폭설로 뒤덮였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미끄러진 차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등 북서부에 내린 40cm 가까운 폭설 때문입니다. 시애틀 공항에선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And because we have to move slower, we have to thin our schedule or reduce our schedule here. 캐나다 서부에도 25cm 안팎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두고 있지만
밴쿠버 공항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모레까지 북미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그래픽을 보면 영하 30도를 나타내는 보라색 지역이 북미와 러시아,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공 5km 지점의 제트기류 위치와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에어커튼 역할의 제트기류가 중위도까지 처지면서 영하 45도의 북극 한파가 북반구를 덮친 겁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위도와 온도차가 줄어 제트기류가 힘을 잃은 게 원인입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쯤 누그러질 예정이지만 연말까지 평소보다는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지금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야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관저 인근도 집회 금지 장소에 넣기로 해 논란이 됐었죠. 오늘 헌재 결정에 이 움직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들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라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고 판단한 데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단이 있는데도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2024년 5월 31일까지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와 법원, 총리 공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집회 금지 장소를 늘리려는 국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자 집무실 100m 안에서도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관저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고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오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연말에 소외계층을 찾은 건데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김 여사가 최근 외부 공개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목소리가 적극적입니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옷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구세군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통상 일정이 끝난 뒤 브리핑하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제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로타를 만났고 그젠 한부모 가족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알려진 일정이 13개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이력부 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최근 행보를 부쩍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쪽방촌에서 앞으로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이라 일정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 당시 김 의원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급차에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이 사설 구급차의 대원들이 사정을 해도 요소수는 주지 않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과장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사슬구급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6배가량 비싼 요소수를 사기 위해 창원의 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당근마켓에 한 요소수 산다고 해놨더니 언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때는 6만 원이었죠. 그런데 요소수를 사지 못했고 주유소 사장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몇 시인데 저랑은 하냐는 식으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대원들도 주유소를 찾아가 당장 응급환자 이송을 못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주고는 주고 주고는 안 주느냐 했더니 주고 안 주고는 자기 마음이라고.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구급차를 전국 주유소 어디를 가도 주유를 못하게 하겠다. 뒤늦게 당시 주유소 사장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시원 자격이 있어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해 소리 질렀지만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요소수 한 통을 6만 원이 아닌 3만 원에 팔았고 가격이 비싼데도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이 불편해 일주일 뒤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국어 수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에 더 친숙한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또 중학교 역사 교과서 등에서는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오늘 발표된 교육과정 개정안을 성화선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영상을 주로 접하다 보니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영상을 먼저 많이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문제집을 읽는 거나 책을 이해할 때 단어나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 지금보다 34시간 늘어납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지금보다 한 번 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나 체험 수업을 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줄어듭니다. 지금은 1년까지 가능한데 2025년부터는 한 학기만 합니다. 고등학교에선 이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해 수업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는 포함됐고 성평등은 빠졌습니다. 연구진과 역사교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처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했지만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합의라는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저도 지금 학교 내용 증명 보냈더니 부모가 수령을 해서 반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집 주소, 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밖에 모르는데 그 부모의 이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따로 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택 1,100여 채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자들이 오늘 국토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빌라왕 사건의 위험성도 크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몇 달 전 130세대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해 계약자들의 분노를 샀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미 입주 예정일이 9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입주를 포기한 계약자가 많습니다. 저는 계약금 반환이죠. 입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도 뭐 해결은 아직까지는 안 된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대표가 빌라 수백 채를 갭 투자했다가 돈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빌라왕 사건으로 불린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이처럼 제2, 제3의 빌라왕 사건이 될 수 있는 전세 피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2천 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만 해도 3조 원에 이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도 조 단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오늘 빌라왕 사건 설명회에서 내놓은 지원책도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즉시 보험금을 주겠다는 건데 법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반환 보증 보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세입자 사이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를 막는 대책이 급한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건 오히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오늘 당정이 마지막 협의를 했는데 몇 가지 기준을 만들고 그걸 충족하면 벗기로 했지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의 윤곽은 나왔습니다.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행기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외국 항공사를 타더라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를 않습니다. 학교와 대형마트 등 나머지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은 꼭 써야 한다는 의무였지만 앞으론 쓰는 게 좋다는 권고로 바뀌는 겁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는 기준도 나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 그리고 유행 정점을 지났는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점을 정해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감염병은 모두에게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는 시간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오늘은 기댈 곳 없이 더 휘청거려야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13살 종민이네 식구. 식당에서 일하던 아빠는 손님이 끊어지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납치하고 술 먹고 방황도 하고 한강 가서 막 죽는다고. 아이는 고립됐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고 공공 프로그램은 줄었습니다. 돈이 있는 가정은 학원을 보내지만 종민이네는 불가능했습니다. 피아노학원도 가고 싶고 네일 아트인가 학원을 싶어하는데 다 해주고 하니까 똑같은 부모인데. 저소득 가정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온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초수급을 받으며 혼자 새 아이를 돌보는 동은이 엄마. 내보낼 곳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은 집안에서 북적였습니다. 아이가 3명이 한꺼번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싸우는 일도 잦아지고. 고립된 생활 가장 활발했던 둘째 동훈이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핸드폰 게임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제가 재질을 하니까 나중에 틱이 오더라고요. 눈 깜빡임이 심해졌고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길게 빼는 행동. 사람을 좋아하고 많이 웃던 첫째도 달라졌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울증이 좀 심해졌어요. 이 눈동자를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과외나 학원 보내는 걸 늘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엄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기초학력이 부족해지겠구나 또 걱정이 됐고. 다시 학교가 문을 열고 고립이 풀리면서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상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 개입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교사들이 밀착돼서 아동들을 케어하거나 이제 학습 지도를 하면은 회복이 많이 빠르다고. 우리 교육부도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중에서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연일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사태 이후 지지율이 오르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나 사용자 책임은 빼고 노조 탓만 하는 건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노조 부패를 꼽았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앞세우면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뿐 아니라 고용 세습과 같은 채용비리 문제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법 시위에 타협 없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한 뒤 지지율이 오르자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반노조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입니까? 반국가단체입니까? 이런 노조가 판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노조 탄압과 노동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갈등만 양산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강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전 장관은 강연 발제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법이나 전략은 성급하거나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연일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사태 이후 지지율이 오르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나 사용자 책임은 빼고 노조 탓만 하는 건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노조 부패를 꼽았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앞세우면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뿐 아니라 고용 세습과 같은 채용비리 문제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법 시위에 타협 없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한 뒤 지지율이 오르자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반노조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입니까? 반국가단체입니까? 이런 노조가 판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노조 탄압과 노동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갈등만 양산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강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전 장관은 강연 발제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법이나 전략은 성급하거나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한 강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노조비 회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이라면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합비로 노동조합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1년 26억 정도를 받고요. 민주노총은 나라에서 받는 건 없다지만 지자체에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 노조뿐 아니라요.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 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 한 번 이상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 회계 내용을
정부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예. 행정관청이 요구하면요, 노조는 결산 결과 또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묻니다. 법적 의무고요. 어떤 노조든 이 법은 적용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회비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도 안 받는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건 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요, 정부의 노조 회계 감독권을 주는 건 노조의 운영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협약 위반 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 내용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예 증빙까지 갖춰서, 그러니까 감사 내용을 다 보고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 입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일반 기업의 노조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는 뭐 의문도 좀 듭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노조의 경우 일자리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나 이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최근 정부가 조사를 해서 63건을 확인했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도 조사받고 고쳐야겠지만 정부가 이미 계속 살펴봐왔던 문제인 셈입니다. 예, 팩트체크 박민규 기자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군 기무사가 청와대 정치 조언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총리 관련 조언인데 조언 중 일부는 실제 대통령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무사의 정치 개입은 그때도 지금도 금지입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총리 지명 엿새 만에 돌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관련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1월 7일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현재 이름인 방첩사령부가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연구원 신분이던 강신욱 전 청장에게 소득 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맡긴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신욱 전 청장의 이메일로 미공개 세부 자료를 보낸 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25일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즉 세부 통계 자료가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실장이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전날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 분배가 더 나빠진 지표가 나오자 강 전 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하라고 통계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청와대가 연구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청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기관에 요청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그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법상 통계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별도 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통계청은 회의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청은 정책적 긴급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훈령을 근거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통계청 통계에선 하위 20% 소득의 감소율이 12.8%였는데 이른바 강신욱 보고서에선 2.3%로 줄어드는 등 소득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미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70년 전에 만든 의료법 조항 때문인데 오늘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는 초음파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초음파 진단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처벌해왔던 판례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음파 진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의료법이 생기고 70년 만에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의사들은 반겼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엑스레이나 CT, MRI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는 지난달 병원에서 숨진 4살 송사랑 양입니다. 골절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랑이 안녕. 안녕. 노래해볼까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많이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행복했습니다. 귀여워. 지난달 장난치다 벽에 부딪힌 아이는 팔꿈치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밥 먹고 젤리 먹자고 사왔어요. 한참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배고픈데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수술 끝나면 먹자던 젤리는 끝내 못 먹었습니다. 16분 만에 끝난 수술.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나오는데 애가 이미 몸이 창백해진 거예요. 이미. 제일 크게 가슴이 아파요. 입에 넣어보기라도 해줄 걸. 부검했지만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록은 부실했고 CCTV도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산소 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 예정인데 결과가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을 하던 50대 주인이 숨진 사건의 피의자들이 범행 전 2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돈 문제로 인한 청부살인 쪽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알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모 씨가 경찰에 한 진술입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공범 박모 씨가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김 씨 부부가 범행 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 씨가 호텔비와 교통비를 줬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박 씨가 김 씨 부부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추가로 금품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한편 정확한 살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40대를 중학생 2명이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영상을 본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학생 한 명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신발을 던집니다. 이번엔 2명이 다가가 발로 얼굴을 차고 뛰어올라 등을 걷어찹니다. 여성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리를 뜬 뒤였지만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 2명은 15살과 16살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쟁이 난 뒤 다른 나라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평소처럼 전투복 같은 옷을 입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는 사흘 전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폴란드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 군용기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300일 만에 전장을 떠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곳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전투복과 같은 차림으로 온 그를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현관에서부터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포대를 비롯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의회로 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초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our money is not charity. It's an investment in the global security and democracy that we handle in the most responsible way.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그는 전장에 군인들이 서명한 국기를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건넸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핵전력 전투태세를 끌어올리겠다며 또 한 번 핵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지금 세계 거리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불빛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들도 높다랗게 세워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리는 어디에 있을지 모바일 DH로 만나보시죠. 벽입니다. 단단해 보이죠? 대통령실 로비에 가벽이 설치됐고 대통령의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은 중단됐습니다. 이 벽이 그 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사진에 찍힌 적이 없습니다. 가벽도
보안구역이어서 촬영이 금지됐습니다. 도어 스태핑 때 매일 보던 공간도 그 공간을 막은 벽도 이제는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논란 끝에 지금은 중단됐지만 분명 한 발 앞으로 내딘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고 대표적인 대통령의 소통 공간이었던 신년 기자회견도 불투명합니다. 이때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던 이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벽이 대통령의 의식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겨울 축제가 하나둘 열리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정이 조금 늦춰진 곳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 겨울 축제가 시작된 곳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서울 비초롱 축제가 광화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년 개묘년을 앞두고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커다란 토끼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밖에도 내일부터 이틀간은 해운대 북극곰 축제가 열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엔 평창 송어 축제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축제는 최근 한파로 인해서 개최 일정이 늦춰지거나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겨울 축제를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즐기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은 장갑과 목도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체감 온도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입술이 청색으로 바뀐다면 이 저체온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감각이 없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동상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문지르지 말고 증세가 가볍다면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한파가 내일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이어지겠는데요. 눈이 얼마나 내릴지 예상 적설량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는데요. 서해안 쪽과 전라북도 쪽에서는 최고 3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고 또 제주 산간 지역도 50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4도, 추천 영하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 낮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에도 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성탄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JTBC 장서윤 기자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올해 보도대상에서 방송통신부문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수상작은 지난 8월 10일 뉴스룸에 방송된 전통시장 폭우 피해 르포 기사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장 기자가 코로나와 고물가에 이은 수해로 삼중고를 겪던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보도해서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오픈 뉴스룸의 방청은 JT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